이번 시간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신 이일규 위원님 모시고 지금 뭐 이란 이야기도 잠깐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특히 이제 북한 관련돼서 이분이 가장 최고 전문가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왜냐하면 따끈따끈합니다. 벗어난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자, 우리 이일규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은경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이일규 위원께서는 2023년 네. 내려오신 거죠? 2023년 11월 달에 왔습니다. 2023년 11월. 이제 한 2년 남짓, 2년 한 3, 4개월 정도 아마. 2년 좀 됐는데 예. 실질적으로 이제 조사받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나오다 보니까 네. 실제 사회 적응한 기간이 2년 아직 안 됐어요. 그렇습니까? 네. 네. 사실 그 태영호 그분 의원이, 이후로 네. 거의 최고위직 탈북 아니신가 싶은데 네. 어떤 일들을 하셨었죠? 북한에서? 공개적인 그 탈북하신 분들 중에는 뭐 제가 그러면 그만하면 뭐 직위가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제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엄청 그 아. 높은 지위에 있다가 중요한 직책에 있다가 오신 분들이 꽤 많아요. 오히려 본인의 좀 뭐 위험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신변의 안전 같은 것도 그렇죠. 생각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전에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를 하셨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정도 지위에 계시면 북한에 사시는 것도 전혀 어렵진 않으실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제가 그 태어날 때도 조금 약간 이제 그 부모님들도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네. 또 사는 과정을 보면 이제 유학도 남들이 그 가기 어려운 유학도 했고 또 이제 그 잠깐 좀 어려운 시기는 있었지만은 네네. 이제 외무성에 들어와서 이제 그 해외 생활도 하고 뭐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오신 분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북한에서 사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왜 나오신 거예요? 그 사실 이제 북한이라는 사회를 잘 이해하려면 이제 예. 좀 어려운 구석이 많아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일반 주민이든 그가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든 체제에 대한 염증은 다 있습니다. 살기는 정말 힘들어요. 특히 엘리트라고 할 때는 이제 그에 대한 감시나 통제, 초벌 수위가 일반 주민들보다 훨씬 더 심하고 항시 이제 그 본인이 신변이나 어떤 그 미래에 대한 위협은 항상 느끼고 삽니다. 네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한 이제 많은 경우에 해외에 나와 있는 해외 파견자들의 경우에는 네. 자식들한테 좀 더 좋은 미래를 주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 이 모든 조건들이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탈북을 결심한다는 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제 북한에 부모님들 계실 수도 있고 자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막 이렇게 되는 경우에 연자제 때문에 본인 때문에 이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런 걸 생각하면 많은 이제 많이 이제 자제하고 이제 어렵게 결심을 하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건들이 다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보다 탈북하기 좀 쉬웠고 가장 본질적인 거는 이제 북한 사회의 고질적인 그 악습인 뇌물. 네. 뇌물에 대한 요구에 제때 순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정치 프레임 씌우고 막 그런 그 과정들이 좀 사실 싫었어요. 이게 네. 저를 탈북으로 부추긴 결정적인 그 동기가 아니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북한에서 이렇게 넘으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 잠깐 가셨다가? 해외에서 쿠바주의 북한 대사관 정무 3사를 근무하다가 예. 거기서 왔습니다. 근데 거기 가족분들은 가족을 다 데리고 나가셨죠. 데리고 가셨었어요. 네. 근데 북한에서 보통 그렇게 잘 안 해주시진 않나요? 대체로 이제 그 해외 파견할 때 가족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 가족이 굉장히 단출하거든요. 자식과 이제 그 와이프밖에 없는데 네. 다 같이 나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냥 바로 올 수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 쿠바에 계시다가 이제 바로 탈북을 하신 걸로.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김정은 위원장도 직접 만남을 가진 적이 있으세요? 그래요. 언제쯤 만나셨어요? 그게 이렇게 말하면 또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지만 제가 뭐 김정은과 이렇게 마주 앉아서 막 그 얘기할 정도로 높은 급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2018년 11월 달에 이제 쿠바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을 했고 그 방문할 때 제가 외교부에서 중남미 담당 부국장을 하면서 대표단 현장 지휘를 맡았었습니다. 네, 대표단 네, 현장 지휘를 하면서 김정은과 이제 가까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사업 보좌 측면에서 이제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저런 뭐 보고든 뭐 하시다 보면 어쨌든 김정은은 어떤 사람이라는 게 뭐 미디어를 통해서 보신 게 아니라 직접 만나보시면 감이 좀 올 텐데 김정은은 어떤 인물로 판단 혹은 평가를 하십니까? 뭐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엄청 많지만 제가 요약해서 이제 몇 마디를 말씀드린다면 김정은도 역시 그 제가 본 김정은은 지극히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막말로 이제 웃음도 많고 그래요? 유머 감각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한적 범이긴 하지만 남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도 보일 줄 아는 그런 인간으로 저는 봤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 사실 뭐 김정은이 2012년에 집권한 이후에 그 권한의 행군으로 북한이 완전히 국가 시스템이 붕괴가 됐잖아요. 예, 예. 이 붕괴된 국가 시스템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름 많은 노력도 했습니다. 중상국가 레벨까지 올려 세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제 정말 견제되지 않는 무소 불위의 그런 절대 권력을 손에 쥐다 보니까 예. 정말 그 이 사람도 정말 잔인한 인간이란 누구나 다 그 잔인한 면이 있잖아요. 네. 그 잔인함을 숨기지 않는 그런 독재자가 된 것 같습니다. 음. 제가 이제 김정은을 보자 할 때 당시에 이제 이 사람이 자기에게 그토록 충실했던 자기 측근 그 통역사를 정말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별치 않은 문제 때문에 정말 가혹하게 좌천시키는 걸 보고 네. 와 독재가 정말 무섭구나. 정말 견제되지 않은 권력이 한 사람한테 집중될 때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공포를 느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혹하게 좌천시킨다는 건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제 정말 북한에 있어서는 죽이는 것보다 정치적으로 아예 그 무너뜨리는 게 더 어려운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당원에서 탈락시키고 지방 유배 보내듯이 아예 지방에 보내버렸어요. 정말 그 사람이 한 행동은 김정을 위해서 한 행동이거든요. 이제 네. 김정은이 위대성을 좀 더 돋보이게 하느라고 하고 그 사람이 한 발언도 좀 정말 잘 정리하고 했는데 김정은이 그냥 보다가 내가 언제 이렇게 말했냐? 내가 할 말 그대로 적으면 되지. 뭐 네가 나보다 말 더 잘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좌천을 시켰는데 정말 가혹하게 기분 상해죄였네요. 네, 죽이지만 않았을 뿐이지 정말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이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완전히 사회적으로 제기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매상시켜버렸죠. 나름 그 사람은 또 충성심에 한 건데도. 충성심에서 출발한 행동이었죠 결국. 예. 질문이 왜 댓글에 아오지 탄광으로 가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이게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아오지 탄광 얘기는 옛날 얘기예요. 아오지 탄광은 실제 이제 북한에서 존재한 탄광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운동군으로 이제 아오지가 운동군으로 변하긴 했지만은 원래 북한에서 탄광이라는 게 정말 생명 보장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들어가서 탄을 캐는 것인데 예. 이미 중간에 이제 갱이 무너지면 그냥 들어갔다 죽어버리는데 그렇게 죽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성분 좋은 사람들은 안 보내요. 예, 옛날 전쟁 때 이제 월북한 군인들이라든가 이제 또는 이제 북한 체제를 반대해서 어떤 나쁜 행동을 했던 그런 출신 나쁜 사람들만 보내는 것이 아오지 탄광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말씀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데 보내진 않고. 지금도 이제 유배지 같은 것들은 좀 있습니다. 아, 혁명화 그래요? 구역이라고 하는 지역도 있고 네. 좀 더 심하면 이제 아예 그냥 나올 수 없는 정치범 수용소. 북한식 정치범 표현은 수용소. 관리소라고 합니다. 네. 그런 데로 이제 보내버리는 경우가 많죠. 정치범 수용소가 아직 있긴 있군요. 네. 자, 그러면 그 절대 권력이 어디로 흘러갈까에 대한 관심이 요즘 이제 한국에서는 좀 있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그 주의 큰 딸이죠. 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성원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북한에서 살다 보면 김정은 일가에 대해서 네. 외부보다 더 몰라요. 아, 정말 북한 사회에서 김정은 일가에 대한 이야기 자체는 본인이 이제 목숨을 고려해야 됩니다. 입에 올리는 것 자체로. 올린 것 자체가 반국가 범죄예요. 예. 다른 범죄는 다 용서돼도 이제 절대 권력을 향한 어떤 불충 같은 건 용서가 안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우선 일단 관심은 안 가지고 일단 관심은 가져도 표현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김씨 일가 내부 사정에 대해서 안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가 몇인지 뭐 이런 것도 잘 모르시고. 내가 만약 안다고 하면 그거는 제가 이제 그 잘못된 표현일 겁니다. 일단 모른다고 하는 게 편할 겁니다. 그 알고 있는 사람도 매우 극소수 정권 내 극소수 사람들만 있고. 속은 사람들이 말은 하지만은 그게 이제 정확하다고 이제 누구 말도 정확하다고 이제 볼 수는 없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아주 그냥 막연하지만 딸이 등장한 거잖아요, 지금. 현재 딸. 딸은 맞죠? 딸은 맞죠.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아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3대 세습을 한 것인데 딸이 등장했다는 것은 아들이 없거나 아들이 너무 어리거나 아들이 아프거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들은 말에는 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실제 아들이 있는 걸 목격한 분도 있었거든요. 네.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다 얘기하면 그분이 아직 거기서 살아있는 분이다 보니까 위험해지나요?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군요. 김정은을 정말 평균 한 달에 한 번씩 1개월에 한 번 정도씩은 꼭꼭 보던 사람이 한 얘기인데 예. 이설주가 이제 아들을 안고 나와서 한 걸 봤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얻어 들은 얘기지 뭐 직접 제가 보신 내 건 눈으로 아니다. 직접 본 건 아닙니다. 이게 주애보다 더 위인지 아래인지는 모르시는 거고. 그거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니, 근데 김정은의 아들이라고 하면 이를테면 진짜 낳은 아들이라고 하면 얼굴을 봤을 때 우리가 못 알아볼 수는 없잖아요. 굉장히 유전이 강한. 그러니까 딱 보면 이거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김일성도 봤지. 미안합니다. 네. 아무튼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등장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그렇죠. 주애도 보면 친딸이 확실하죠. 예, 이거 너무 엄마 닮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를 오묘하게 잘 닮았어요. 닮았어. 예. 네. 그래서 이제 주애가 차기 권력의 핵심으로 갈 가능성도 매우 높은 거죠 지금 현재로는.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는 저는 그 아니라고 부정을 했는데 예. 김주애가 후계자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분들이 하는 주장이랑 똑같아요. 일단 그 정말 북한 사회의 특성상 여자가 후계자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한 1, 2년 사이의 행보를 보면 이 제가 했던 생각이 혹시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이총 쏘거나 이제 아버지와 계속 같이 다니고 군부대를 돌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삶의 현장들도 막 같이 시찰을 다니고 하잖아요. 이건 이제 의도적으로 곧 후계자가 김주애가 될 것이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는 행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도적으로 김주애가 후계자라는 행보를 보여주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주애가 그 미성년자가 총을 쏘잖아, 권총 들고 나서 총도 쏘고, 이거는 사실 이례적인 거란 말입니다. 북한 내부에서도 받아들이기 좀 힘든 거고, 이제 국제 사회에서도 역시 그 실탄을 가지고 이제 사격 미성년자가 사격하는 건 참 많이 이제 그 좀 이례적인 그런 행동이 아닐 수가 네네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주애가 이제 권총을 들고 이제 아버지나 또는 이제 일반 고위 간부들이랑 똑같은 레벨에서 총을 쏘고 하는 걸 보면 이게 보여주자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백두에서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네. 백두에서 시작한 이제 주체 혁명 위협을 대리로 계승한다. 총대로 계승한다. 이게 북한 백두 혈동 계승론이거든요. 네. 총대를 시작한 혁명을 총대로 계승한다. 총대로 계승한다. 한데 이제 옛날 김일성도 김정일한테 총을 선물했고 김정일도 김정은한테 총을 선물했고 김정은 역시 또 이제 김주애의 손에 이제 권총을 들려서 사격을 시킴으로써 총으로 개촉한 혁명을 총으로 계속 이어간다. 이런 메시지를 분명히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그 호칭도 약간씩 좀 바뀌지 않아요? 그 사랑하는 뭐 맞습니다. 예. 제가 김주애가 이제 후계자가 아니라고 했다가 이제 어떤 분이랑 얘기하면서 만약 김주애에 대한 호칭이 바뀌면 나도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때까지는 계속 사랑하는 자제분 막 이렇게 하던데 이제 작년도부터 갑자기 존경하는 그 자제분이라고 이제 호칭이 바뀌더라고요. 근데 존경하는. 이 존경하는이라는 게 조금 이제 의미심장한 게 예. 사랑하는 정도면 이제 아버지 김정은이 딸을 사랑한다 이런 측면에서 사랑하는이라는 존칭을 붙일 수 있어요. 그러나 존경하는 이게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예. 아버지가 딸을 존경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결국 존경한다는 건 누가 존경한다? 인민들이. 인민들이 존경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제 그 점차적으로 승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호칭도 좀 많이 정리가 되고 그런 걸 보면 이제 확실히 뭔가는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혹시 그 군에도 또 뭐 실력자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딸까지 간다고 뭐 이런 불만 같은 건 갖고 있지 않나요? 북한에서 이제 후계는 결심은 김정은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끌고 나가는 김정은이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끌고 나가는 건 당중앙의 조직 지도부라는 그런 막강한 실세가 끌고 나갑니다. 네. 당 중앙의 조직 지도부. 그렇죠. 네네. 북한 노동당 조직 지도부라고 하는 그런 정말 북한 사회를 꽉 들어주고 있는 그런 실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절대 권력자죠. 그런 노동당 조직 지도부가 후계 수업이라든가 후계 구도를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뭐 군이라든가 당이라든가 이런 개별적인 간부들이 불만을 설령 가질 수는 있겠죠. 그걸 잘못 표출했다가는 본인뿐 아니라 온 가족이 무너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쉽게 그냥 김정은이 결심하면 네. 그건 곧 현실로 되겠구나 이렇게 다 받아들이는 그런 스타일이거든 북한 사람들이.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김정은 결심을 했어요. 그걸 현실로 실천하는 사람 그 실체는 누구냐? 그럼 노동당 조직 지도부가 하는 겁니다. 누구예요? 노동당 조직 지도부는 개인이 아닙니다. 그건 한 개 집단이죠. 북한의 모든 정말 산간 마을까지 움직임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감시하고 통제하고 초벌하는 이 모든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기구입니다. 지난 기간 조직지도부 수장은 조영원이가 있잖아요. 네. 지금은 김재룡이라고 하는 전 내각 총리 출신이 정말 북한에서는 이 사람은 정말 그 조승사자라고 불릴 정도로 가혹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조직지도부 수장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주도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후계자 수업을 시키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후계자 수업을 시키고 후계자인 김주애에 대한 주민들 반영, 동향 이것도 다 장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사소한 이제 의문을 가진다든가 불만을 표시한다든가 할 때 그 초벌까지도 이 조직적으로 네네. 다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감히 김정은이 결심을 하면 누구도 거기다 이제 토달 수 없죠. 대신 시간은 좀 더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김주애가 아무래도 이제 현재 미성년자고 또 여자고 하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을 이제 받아들이려면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차곡차곡 이제 그런 준비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댓글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은 김여정이 뒤집을 수는 없나요? 이런 질문이에요. 그게 북한의 역사를 보면 북한에는 이제 교과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가지가 있고 그 기본 가지에서 이제 파생된 정말 잘라버려야 될 교과지라는 겁니다. 김일성 때 자식이 많았지 않습니까? 김평일요, 김정일요, 김경이요 많았는데 여기서 김일성 밑에 기본 대는 김정일입니다. 네. 그 나머지는 다 교과지라는 거예요. 경진이든 뭐 김평일이든 뭐 김종남이든 심지어 김경의 장성택도 다 교과지를 분류가 됐어요. 근데 이 교과지에서 완전히 고립시켜야 될 교과지와 이용하는 교과지가 있죠. 김경희 같은 경우에는 김경희 장성택 같은 경우에는 김정일이 옆에 두고 이용을
했습니다. 네. 이제 김정은이 대에 내려와서 이제 김여종이가 있고 김주애를 비롯해서 김정은이 자식들을 있지 않습니까? 네. 김여종이 명백히 교과입니다. 현재는 내부적으로는. 그러나 이제 김정은이 자기 동생으로서 이용을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좀 더 심각한 교과지가 누구냐? 김정남인 거예요. 김정남이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진짜 실세가 될 수 있는 남자지 뭐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고립시켜 버리지 않았습니까? 좀 위험한 교과지 누구냐? 김정남인 거예요. 제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이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북한 노동당 역사가 봐왔기 때문에 김여정도 감히 뭐 내가 아직 뭐 자식하고 한번 겨뤄보겠다. 김여정 뒤에 권력이 없습니다. 김여정은 자신이 모든 그 이제 혜택은 누릴 수 있지만 고난은 못 쓰는 거예요. 고난 잘못 썼다가는 고립되는 그런 그 고립돼 버리거든요. 김정철이 지금 고립된 것처럼. 제거되는 격까지 될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충성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함부로 뭐 경쟁하고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래요. 아무리 그 혈통이 이어받았다 하더라도 아니 혈통이라도 곁가지 혈통이니까. 김정남 제거하고 그러니까. 장성택 제거하고 그것도 결국은 뭐 혈통 같은 그 가문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확실하게 주군에게 맹세하고 충성하지 않는 곁가지들은 아웃이거나 완전 고립되거나 심지어 잘못하면 죽거나 위협이 될 수 있으면 죽거나 이럴 수 있다는 아까 거군요. 제가 이제 조직도부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 중에 그런 기능도 확실하게 있어요. 이제 가문 관리, 가문에서 이제 그 교과지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이 그 주변의 사람들을 모이거나 그 어떤 정말 그 권한을 쓰거나 했을 때 그게 네. 이제 체제에 위협적인 상황으로 오냐 안 오냐 이걸 다 관리하고 이제 또 이제 그 제재하고 그 또는 그게 제재가 안 되면 좀 더 다른 차원이 어떤 강도 높은 다 하는 업무를 조직도부가 하거든요. 네. 김여정이 감히 김주애에 도전할 수 없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리됐어요. 하여튼 뭐 김주애로 상당히 갈 것 같고 굉장히 아마 김정은은 안정적으로 딸에게 넘기기 위한 작업들을 하는 거다. 물론 이제 아들이 있는 것으로 매우 강력하게 추정은 되나 아직까지는 전혀 뭐 확인된 바는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일단 뭐 후계자는 요 정도 하고 네네. 그 다음에 지금 우리로서 굉장히 중요한 게 북한은 우리를 적대적인 국가로 그냥 이제 한민족 이런 개념이 아예 없애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북한이 이제 적대적 두 국가로 가겠다라고 선포를 한 상태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진심이에요? 아니면 그냥 지금 조금 상황이 열받으니까? 원래 예. 옛날 그 통일에 대해서 진심이었던 사람은 이제 그 누구냐 그 김일성밖에 없었어요. 네. 김일성은 사실 이제 무력 통일됐든 또는 이제 그 남북 간 이제 어떤 뭐 통일 전선을 통한 이제 통일됐든 통일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그래서 여러 가지 통일에 대한 이제 노선이나 방침도 김일성 때 제일 많이 나왔고. 근데 이제 김종일 시대에 와서 이제 남북 간의 체제 경쟁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이제 북한이 체제 경쟁에서 완패를 했고 심지어 김종일은 뭐냐면 이제 무력 통일도 하기 싫어했어요. 무력 통일을 해서 저 한국을 먹었다, 좋아. 우리가 어찌어찌해서 먹을 수는 있어. 그 다음에가 문제인 겁니다. 2,500만이 5천만을 집어삼킬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일단 정복은 할 수 있지만은 그래서 체제 안전이 가장 확실한 길은 통일을 안 하고 서로 남남으로 사는 게 가장 확실하다고 체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정일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버지 유훈이라든가 손대 유훈 많이 중시를 했고 주민들이 이제 동양에도 눈치를 많이 봤고 또 특히 이제 한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보는 혜택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일은 결국은 체제 안전을 위한 또는 한국과의 관계를 위한 그런 명분으로만 활용을 했지 실제 속심으로는 이제 통일하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네. 김정은 시기에 와서도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흘러갔는데 사실 김정은이 안고 있는 부담감이 굉장히 큽니다. 북한 내부에 이제 한국에 대한 그 말하자면 이제 환상, 관심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네. 2000년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북한을 방문하시고 이제 남북 6.15 남북 공동선언이 나온 다음에 대한민국이 북한에 이제 그 쌀 지원하고 이제 그 장마당이라는 그런 경로를 통해서 한국 드라마가 들어가고 그 전까지 한국은 정말 나쁜 나라로 이제 체제가 선전을 해왔는데 본인들 보니까 정말 굶어 죽을 때가 되니까 한국으로밖에 도와준 나라가 없었던 겁니다. 또 한국 드라마 보니까 뭐 깡통 차고 애들이 다니는 줄 알았는데 정말 첨단을 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 한국에 대한 환상이 어느 정도 뿌리 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김정은 시대에 와서 이제 이걸 근절하지 않고 한국에 대한 주민이 환상을 뿌리 빼지 않고는 네. 정말 자기가 체제 유지하기 어렵다. 4대 세습 거의 불가능하다. 네. 정말 적대적 두 국가로는 김정은한테 있어서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자기 가문을 지키고 체제를 지키는 데서 사활이 걸린 문제다 보니까 이걸 지금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이게 무슨 뭐 한국 정부를 압박하거나 뜯어먹기 위한 그런 전략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정말 남북을 완전히 절단시키고 자기만의 왕국을 확실하게 건설하는 그런 의도 같아요. 그런데 이게 왜 지금이냐? 네. 옛날에도 할 수 있는데 왜 지금이냐? 결국은 2022년 2월달에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러시아로부터 많은
정치, 경제, 군사적 혜택을 받으면서 상황이 조금 나아졌잖아요. 네. 이런 상황, 나아진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그동안 자신이 일가가 꿈꿨던 완벽한 두 국가 이걸 이제 공식화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매우 진심인 거군요, 이건. 저는 좀 진심에 가깝다고 생각을 그래요. 합니다. 지금 뭐 우리랑 사이가 조금 안 좋다, 뭐 이런 일시적으로 경고성.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이시네요. 제가 볼 때는 네. 개인적인 견해긴 합니다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냥 본인 내부가 망가지기 전에, 그러니까 안에서부터 망하기 전에 지키겠다라는 이 생각이 두 더 국가는 강한 결국 거예요. 자기를 지키기 위한 아.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네네네. 생각합니다. 김정은에게도 가장 중요한 게 본인의 안위 그리고 계속해서 최대의 북한을 안정. 자기가 통치하겠다는 그거는 하여튼 누구든 조금이라도 훼손될 것 같으면 그건 이제 못 참는 거군요. 그렇죠. 네. 혹시 우리 이일규 위원님도 한국에 대해서 약간의 환상 같은 게 있으셨어요? 드라마 같은 거 보시고? 한국에 대한 환상은 누구나 한데나 다 있습니다. 저 같은 그래요?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해외 생활을 하다 보니 그리고 또 외교부에서 오래 근무하고 해외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한국 매체에 네. 많이 접하긴 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한국이 잘 사는 국가 그리고 이제 우리 매체들만 보면 정말 그야말로 이상 국가 약간 아. 이제 현실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매체가 조금 더 이제 부각된 면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멋있고 그렇죠. 잘생긴 사람, 예쁜 그렇죠. 사람들 주로 나오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한국에 대한 환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한국에 가서 살겠다라는 마음이 없으면 네. 한국을 적으로 보는 겁니다. 아. 적으로 본다는 개념은 뭐냐면 네. 체제에서 선전한 것처럼 이제 일단 유사시 우리가 전쟁 붙으면 우리가 때려엎고 차지하고 다 빼앗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 항상 머리에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나 이제 내가 일단 이 체제하고 같이 운영 같이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는 이 마인드가 계속 달라지는 겁니다. 네. 끊임없이. 그 다음부터는 북한 체제가 잘못하고 있는 행위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네. 옛날에는 안 보이지만. 눈이 뜨이는 경험이네요, 그거는. 그렇죠. 오셔서 약간 좀 실망하셨을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사람 사는 세상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실망하셨네요. 근데 아니 실망했다기보다 사람 사는 세상이다 보니까 이제 별일 다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외교관으로 살면서 이제 유럽의 발전된 국가도 많이 가봤어요. 네. 캐나다도 가보고 스위스도 가보고 아무튼 복지가 잘 된 나라도 다 많이 가봤는데 네. 한국만큼 복지가 잘 된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한국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요? 예, 그 맞아요. 복지 제가 강국- 실제 스위스 가서 수술 이제 발목 수술도 해봤는데 의료 쪽은 또 한국만큼 무료가 잘 된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맞습니다. 집도 갖고 제가 이제 국민임대 주택에서 사는데 네. 뭐 저희보다 더 좋은 주택들이 많겠지만은 네. 저도 북한에서 꽤 좋은 집에서 살았는데 여기 대비가 안 돼요 한국 집이랑. 국민임대주택인데도. 네 맞아요. 이제 뭐 부동산 난방 강국입니다. 시스템도 그렇고 전기도 그렇고 인터넷 잘 들어오죠. 뭐 인터넷 그렇고 뭐 복지 이런 게 뭐 인간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럼요. 놀거리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밤낮 없이 놀 수 있습니다. 골라서 먹고 골라서 놀고 그래 좋습니다. 배달 음식도 많이 시켜드세요 네. 요즘에? 엄청 많이 시켜 먹고 아. 돈 없어서 더 많이 시켜 먹는 거예요. 완전 적응 다 하셨네 아, 이제. 그럼요. 네. 우리 한국 가족분들도 좋은 만족하시고요. 나라입니다. 저보다 더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역시 아유. 학교 학원 뭐 없는 게 없습니다 여기는. 네. 아니 그렇고 이제 사실 요거 때문에 좀 여쭤보려고 했었던 건데 네.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앞서서 우리가 이 마두로가 생포되는 것도 다 봤잖아요. 물론 이제 마두로와 하메네이를 똑같이 보지는 말라고들 하지만 다시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그럼 이 사태를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은 김정은이 아닐까? 이런 질문이 따라 나오는데 이 상황을 보는 북한의 입장은 어떻다고 보세요? 당연히 이제 북한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베네수엘라 사태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이란 사태가 굉장히 큰 우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려를 넘어서서 공포에 가까울 겁니다. 사실 뭐 이제 그 이란 같은 경우에 방공망이라든가 여러 이제 군사 측면에서 미사일 시스템이라든가 유도무기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북한보다 훨씬 우위에 있거든요. 이란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나라를 이제 미국이 들어가서 이제 군사적으로 공격하고 정말 최고 지도자를 제거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북한은 정말 공포스러울 거예요. 공포스럽지만 이 공포를 표현하지 못합니다. 네. 왜 이제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 군사적 공격이 타깃으로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오히려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공개 행보도 옛날보다 더 많이 하고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위 조절은 제가 최근에 와서 이제 김정은이 하는 군사 행보를 보면 수위 조절을 엄청 많이 한다는 생각은 듭니다. 결국은 이 수위 조절이 말하자면 이제 미국에 대해서 손을 넘기 어려운 그 행동을 손을 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심리적인 압박감에서 오는 게 아닐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미사일을 쏘거나 실험은 해도 그게 이제 미국을 건드릴 정도는 아니게 항상 조절을 한다는 그렇죠. 말씀이에요. 결국 미국이 자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정도로 이제 핵실험이라든가 추가 핵실험이라든가 뭐 ICBM이라든가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미국이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군사 행보는 지금 최대로 자제하고 단거리 미사일이라든가 이제 권총 사격이라든가 군수품 공장 방문이라든가 이런 약간 이제 많은 그
자제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더라고요. 네네네. 최근에 그 김민석 총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다고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북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트럼프가 다른 사람과 달리 또 그래도 김정은에 대한 호감이 있다라는 시그널을 좀 계속 보내고 있는데 한번 만날 만도 한 거 아니에요? 미국으로서는 이제 북한 김정은과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고 싶겠죠. 또 김정은 역시 내심 속으로는 이제 미국과 마주 앉고 싶을 겁니다. 굉장히 많이 뭐 아시겠지만 역대 미국 대통령들 중에 트럼프만큼 북한의 우호적인 대통령이 없었잖아요. 이런 우호적인 대통령이 나오기도 쉽지 않은데 네. 한번 나왔을 때 북한도 이제 체제 안전이나 어떤 정상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미국이 반드시 필요하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트럼프를 이용해서 어떤 뭐 국교 정상화라든가 제재 해제라든가 현재 그 한반도 그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라든가 이런 체제 안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큼직한 걸 하나 따내려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상황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중 간에 이제 지금 서로 상호 견제가 굉장히 지금 심화되고 있고 특히 이제 로 전쟁으로 이제 북한이 로북 밀착을 굉장히 그 끈끈하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미국으로 가긴 어려워요. 중국이 이해도 얻어야 되고 러시아의 이해도 얻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지금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외적인 으로 봤을 땐 그렇고 이제 대내적으로도 이제 당장 이미 김정은은 하노이 노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트럼프와 만나봤고 네. 트럼프의 성향을 파악할 만큼 파악해봤습니다. 결국은 그때는 노딜로 끝났잖아요. 기대했던 게 다 허물어지지 네네네. 않았습니까? 이제 다시 만약 정상회담이 있다면 그때와 같이 정말 쓴맛을 보긴 싫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협상력을 최대로 높이고 있고 자기 몸값을 올리고 있는데 이 소중한 기회를 그냥 지금 조금 위협이 있다고 해서 이걸 꺼내지는 않을 겁니다. 협상력을 앞으로 계속 높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없어지기 전에 이해관계가 언제 없어질까요? 저는 11월 대선까지가 최대 이해관계 높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지나면 이제 한풀 꺾일 거예요. 네. 한풀 꺾인다는 북한 입장에서 보면 협상력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11월 대선 이전에 뭔가는 꾸미기는 꾸밀 것 같아요. 이벤트가 있다면 올해 안에 벌어지긴 하겠네요. 올해 안에 있긴 있을 겁니다. 네. 야, 근데 어디서 만나지? 왜냐면 다시 한번 뭐 베트남 오라고 하면 절대 안 갈 것 같고 뭐 중국으로 오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렇다고 한반전도 한번 봤었고. 트럼프가 평양에 가는 것도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다 쉽지 않은 시나리오입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혹시 트럼프가 이제 원산이라든가 이런 쪽에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가기로 정말 중대 결정을 한다면 이제 북한이나 미국 모두에 있어서 굉장히 굉장히 좋은 결과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장소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국이 될 수도 있고 몽골이 될 수 있고 또 다시 베트남이나 어떤 친북 성향의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북미가 만나서 어떤 문제를 토론하고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고 미국으로서는 지금 북한을 상대로 하는 게 결국은 비핵화 때문이 아닙니까? 북한 비핵화라면 마주 앉지 않겠다는 거니까 네. 이걸 어떻게 타협점을 찾는가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블라디보스토크 한번 저는 강력하게 한번 추천해 보겠습니다. 일단 만난다고 하면 추천하시죠. 만난다고 하면 거기가 제가 볼 땐 중국은 어쨌든 미국 굉장히 그 좀 신경 많이 쓰기 때문에 중국 좀 힘들고 그나마 푸틴이랑 또 친하니까 네. 트럼프가 블라디보스토크로 저는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 한국에 2024년 오셨는데 네. 탄핵되는 거 보고 많이 놀라셨겠어요? 많이 비상계엄 보고 탄핵 보고 좀 놀라셨겠다 그죠? 12월 2일 3일 날인가요? 3일이죠. 네. 12월 3일 날 제가 원래 좀 일찍 자요. 일찍 자는데 아침에 성공하는 사람이 저녁입니다. 일찍 출근해야 돼서 일찍 자는데 네. 자는데 문자가 왔어요. 그 문자 못 보고 잤죠. 아침에 그 깨나 보니까 또 문자가 왔더라고요. 문자가 두 통이 왔는데 하나는 첫 번째 거는 이제 준비하라. 선생님 지금 계엄이 났으니까 네.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라는 아하. 문자가 국정원에서 온 거예요? 아니, 우리 신변팀에서. 신뢰팀에서. 그러니까 두 번째 문자는 선생님 계엄이 끝났으니까 출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자 왔어요. 제가 자는 사이 계엄이 시작되고 계엄이 끝났어요. 가장 평온한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가. 제가 조선일보에 이제 그 매달 이제 그 기고를 하시죠. 하는데 이제 거기서도 계엄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은 했지만은 이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계엄에 대해서 언급할 때 이제 이게 저희 어떤 정치 성향으로 연결되는 게 좀 싫어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한국이 민주주의가 제가 대통령 없이 몇 개월 동안 가는 나라는 처음 봤어요. 한국은 대통령 없이 몇 개월을 잘 가더라고요. 네. 시스템 권한대행이 있으니까. 아니, 심지어 권한대행 없어도 계속 이제 무슨 혼란, 사회적 혼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숙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험을 좀 했고 이제 계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언급하는 게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서 발언은 많이 자제하겠습니다. 역사가 증명하겠죠. 뭐. 하여튼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하신 거네요, 그죠? 예, 맞아요. 아, 사실 우리도 그때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북한에 있을 때 계엄하게 되면 옛날 그 우리 80년대 네. 그때 한국에서 그 전두환 대통령 네. 계엄할 때 그걸 막 그 북한에서 막 전두환 폭도가 막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광주 뭐 하고 막 굉장히 여러 TV를 고이멜과 같이 나와서 우리보다 훨씬 많이 전달 많이 받았네요. 북한에서는 많이 벌어했어요. 그랬을 수 있겠다. 광주 사태를 그러다 보니까 계엄하면 그냥 공포의 단어로 이제 머리에 항상 들어와 있는데 그때 근데 다행히 저는 잘 때 계엄이 시작됐고 깨나게 계엄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뭐 크게 계엄에 대한 공포는 많이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진정한 위너입니다. 자는 사이에 다 일이 일어나고 끝났습니다. 자, 오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일규 책임연구위원님과 함께 지금 북한의 여러 움직임들 네. 같이 한번 좀 진단을 해봤고요. 확실히 그 누구보다 네. 전문 따끈따끈합니다. 네, 따끈따끈합니다. 저희가 해석이 안 되는 거 생기면 쫙 모아가지고 한 번씩 모실게요. 네. 질문들을. 혹시 그